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예, 박사님. 아까 어제 일부에 예. 유시민이 1순위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유시민 작가라 해야 되나 전 장관이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유 작가도 한번 이제 좀 토론회 이 대상으로 한번 언론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 됐다 이래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있었죠. 네. 예,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당 대표로 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본인이 킹메이커로서 이해찬이 유시민을 지금 정치의 언저리에 본인은 이제 정치를 안 한다 하고 TV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글을 쓰고 하는 사람으로 한다 했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구도에 유시민을 좀 갖다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간에 보면 유시민은 이 친노들이 이제 분화되면서 본인은 이제 진보 정당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국참당이. 예, 국민참여당을 했고 나중에 통진당 네, 거기에도 또 갔잖아요, 그죠? 그 천호선 대변인하고 끝까지 가서 이제 기존의 그 노무현의 또 다른 세력들은 그 이제 문재인을 밀면서 오는 동안에 이제 본인은 진보 정당까지 따로 떨어져 가는 친노들 중에서 사실상 상당히 별개의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다시 이제 친노로 복귀하는데 지금 친노하고 친문을 사실 시청자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하지만은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노 친문이라는 부분이요. 저도 뭐 정치 쪽에 평론도 오래 하고 했지만 이 친노 친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깊이 있게는 잘 이렇게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친문 정권에서는 과거의 친노 세력들과는 상당히 결별된 그러니까 친노가 어떻게 보면은 진보 내에서는 약간 우파라 할 수 있다. 진보 중에서는 그렇죠. 지금 친문 정권의 핵심들은 좌파입니다. 예, 좌파죠. 같은 진보 내에서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중도 약간 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파병도 오고 한미 FTA도 오고. 그때는 좌파라 했지만 지금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 전 그러니까 진보 세력 내에서는 우파 내지는 같은 진보 세력 내에서는 우파 내지는 중도 그런 정치적 성향, 정책적 성향을 보였어요. 거기에 이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도 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그런 생각들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큰 그런 그 어떤 정책적인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다소 복지라든가 분배라는 측면에서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고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친문의 핵심 세력들은 진보 내에서는 상당히 좌파적인. 예, 그럼 제대 있죠. 이제 뭐 보수 쪽에서는 정북이다, 뭐 친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사파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정책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오늘 아침에도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상수 씨라든가 김대환 그 전 노동부 장관도 개념이 없는 정부라고 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같은 크게 그냥 친노 친문이갖고 같은 부류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그 내에서도 어떤 정치 정책적 지향이 많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유시민 씨가 과거에 국참당도 하고 정의당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진보정당을 했습니다만은 친노의 어떻게 보면은 적자랄까 그 맥을 이어받은 분이 유시민 씨가 아닌가. 거기에 이해찬, 유시민 이런 분들이고 지금 친문 세력은 어떻게 보면 PK
과거 부산 친문들 예. 새로 이제 친노가 또 집권하면서 예. 정치권에 유입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거기에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참가하는 연계돼서 조직화되면서 지금 친문 정권을 잘 형성하고 정리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저는 뭐 여러 차례 유시민 씨를 주목해야 한다. 저는 현재 뭐 이런 진보 정권의 차기 대권 구도에서 1번 타자가 유시민 씨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력에 있어서도 다른 분들 아까 뭐 이낙연 씨라든가 이낙연 총리라든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잡초처럼 또 투쟁력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정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도 있는 데다가 유시민 씨가 과거 정치 생활할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만은 못하지만 유시민 팬덤들, 유시민 지지자들이 확고하거든요. 또 별도로 있었죠.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과거 삼김 씨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지지 세력이 있었다 한다면은 유시민, 이재명 뭐 몇몇 분들은 자신의 칼라를 칼라를 가지고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유시민 씨는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싸가지 없는 진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랬죠. 김영춘 씨가 그랬나? 그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저 사람 말은 옳은데 싸가지가 없어갖고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당한다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정치하고 절연을 해서 이제 소위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작가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 지금도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방송 특히 뭐 이런 종편에 여러 예능 프로까지도 많이 출연하시면서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을 했어요. 되게 과거에 보면은 저 사람이 머리는 똑똑한데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도 없고 또 그렇게 지식의 깊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머리 좋고 뭐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운동권 하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 아니냐 우리 속된 말로 하는데 약장사다.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그게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1시간이고 몇 분, 뭐 얼마간에 이렇게 길게 토론을 하고 이 얘기를 하면 본인의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천이 더. 시청자들이 보면 딱 들어본다고요. 저 사람이 근종이 얼마나 나가는지 다 알거든. 근데 유시민 씨는 제가 봐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독서량이 많은가. 그리고 상당히 폭넓게 사고를 하는구나. 어떤 정치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뭐 문화, 예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독서량을 갖고 있고 식견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나중에 뭐 또 본인이 뭐 정치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과거 정치할 때 그런 좁은 시각과 편견을 가졌던 것에서 좀 탈피해서 나름대로 내공을 엄청나게 길렀구나 하는 느낌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시민 씨에 대한 어떤 지금은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로서 표명은 안 되지만 본인이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또 주변에 그런 권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정치에 진입을 할 때는 폭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정말 신모 원료 차원에서 한 수를 딱 놔놨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본인도 대권 후보 잘하면 본인이 가되 또 안 되면 스피아 카드를 또 하나 이렇게 두는 거겠죠. 했지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가 또 국민적 또 이미지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한다면은 유시민 씨야 원래 이해찬 대표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국회의원 때 보좌관. 2007년에도 또 후보로 나갔다가 사퇴하고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유시민 씨는 아예 정치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다 만들어가니까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언제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그런데도 상황을 만들어 가니까 결국 정치로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유시민 저도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주시해야 될 사람 아닌가.
인문학적 감성이나 이 팬덤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치판에 없게 되면 그것도 파괴력이 그냥 정치인 출신들보다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에서 주목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붙이면은 제가 한국당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유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는 뭐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뭐 내가 선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할 얘기가 많단 말이야. 할 얘기도 많고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스토리가 되는데 그만한 역량과 그만한 어떤 비전과 안목을 보여준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당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려도 뭘 건수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거리가 있어야. 예.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정도가 지금 얘기거리가 되는데 따져놓고 보면은 또 약점이 많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은 저 사람은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만 칭찬하냐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한국당에서도 그런 분들 말하자면 젊고 패기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 한물간 일수거사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물간들만 나와가지고 아직도 정치를 하겠다고 무슨 당대표를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또 뭐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려도 거리가 없어요. 예, 그건 정말 한국당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총선도 시간이 좀 남아있고 또 대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 그 노력을 해야죠. 지금 또 헛송세월하면 나중에는 이제 방법이 없을 거라 봅니다. 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 뭐 여러 차례 도전을 하다가 이번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되자마자 이제 당내에 일부를 쳐낸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측하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지금 한국당이 이제 서로 간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든 세력과 나경원을 지지해서 당선시킨 이 부분이 서로 좀 엇갈리게 되면서 한국당이 좀 당분간 이 방향이 이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또 원내를 총괄할 원내대표 이 사이에 충돌이 지금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당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대권 후보가 없어요. 어떤 정당이든 정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당에는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만 있지 말하자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그동안 뭐 보수가 이렇게 괴멸 상태에 이를 정도 상황이 온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물이 고여갖고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갈아내야죠. 불판을 전에 노회찬 의원이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판을 바꿔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인적 선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좀 걸러낼 인물들은 좀 걸러낼 건 고인물들은 걸러내고 새로운 물로 과거에는 뭐 젊은 피 수혈이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젊은 피든 뭐 무슨 피든 간에 물을 좀 갈아내야 하는데 그거를 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문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 보수 쪽에 있는 분이든 중도 쪽에 있는 분이든 우리 같이 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문들을 했고 당에서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좀 해라. 우리끼리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축에 들고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나서봤자 당내 사람이 나서봤자 지지도 못 받고 국민의 신뢰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와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친노 세력 중에서도 중도 우파 이런 분을 모셔와갖고 과거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상당히 성공했던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모셔왔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4개월 보내면서 전원책 변호사 모시다가 무슨 조강특위위원 한다는데 안 맞아갖고 쫓아낸 것뿐이 없어요. 본인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비대위원장을 맡긴 거 아닙니까? 침몰하는 배를 구하라고 맡긴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냥 침몰하는 배를 관리만 잘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세우라고 맡긴 거고 그게 핵심은 인적 물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 모시다가 차도살인 형태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인적쇄신은 실기를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는 전당대회 관리 체제로 갔다. 동력이 떨어졌다. 그건 뭐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지 저 생각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래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있고 또 한국당이 살아나려면 사람을 좀 물갈이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봉합해 갖고 이런 상태로 그냥 우리끼리 적당하니 뭐 좀 저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그 반사 이익을 누리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한 40명 당선될 것이 100명 당선될 수도 있고 90명 당선될 수 있으니까 현역 의원들 이렇게 봉합해 갖고 서로 짬짬이 해 가지고 국회의원 나서 갖고 굴러가기는 가겠죠. 굴러는 갈 수 있는데 직권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국회의원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또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4년간 또 해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인적쇄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이제 신임 원내대표 이분은 뭐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탈당은 안 했죠. 예, 그래서 또 이번에 범친박이나 이런 그래서 지지를 이번에 받았죠. 이제 범친박의 이런 지원 속에 뭐 어떻게 보면 압승을 한 거죠. 김학용 의원과 그런 대결에서. 근데 김학용 의원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컸으면 모르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이미지가 너무 더 씌워진 거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전에 친박에서 여차하면 우리 신당 만든다, 탈당한다. 이게 또 주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정치 선수들 아닙니까? 이제 깨면 미리 엄포를 딱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선 잘 모르죠. 이러다가 이거 다 안 깨지면 우리 다 박살나겠다 해갖고 어쨌든 그런저런 유지하는 쪽으로 영향이 있었는지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봉합이 됐는데 그러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당에서 지금 한국당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인적 청산, 그다음에 계파 청산이랄까 이거, 그다음에 박근혜 청산, 이게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정체성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무망해진 상황이고 계파 대립이 나경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돼서 비박으로서는 만약에 2월 전당대회에서 친박이 당대표까지 갔다. 말하자면 당대표까지 먹었다 하는 경우는 비박이 다음 총선에서 또 공천 학살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계파 싸움이 지금 나경원 의원 이제 계파 우리 말도 꺼내지 말자 했는데 오히려 물밑에서 내년 전당대회까지는 사활을 건 계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2월 달에 당 대표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인적 청산도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에서 동력도 없는데 뭐 15일이 언제 뭐 이번 주인가 발표를 한다는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인적 청산을 하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뭐 청산 리스트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한국당이 봉합은 돼서 뭐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추락과 뭐랄까 실정이라고까지는 뭐든 어쨌든 무능한 그런 면들을 보이면서 반사이익을 누리지만 내년 총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그 역풍이 불 경우는 박살이 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만 또 한 8, 90명 뭐 또 당선돼 가지고 당 끌어가면서 집권을 못 하고 그렇게 계속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처해서 반대쪽에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열린우리당도 2004년 총선에서 대승을 할 때 또 탄핵에서 살아날 때 이럴 때만 해도 굉장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한 1년 뒤부터 당이 해체되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당이 뭐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올 때까지 무슨 뭐 완전히 해산되어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 탈당해 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좀 더 심화돼 간다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도 지금 총선까지 유지가 되지 않고 또 다르게 지금 이합 집산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대표 된 지도 얼마 안 된 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좀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경우 상당한 또 뭐 국정 운영에 그런 난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고 이제 뭐 내년부터는 사실상 내후년 21대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이 또 국민들의 그런 그 기대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히 식어갈 경우 이해찬 대표로서는 당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화한다 할까 그런 것들을 늘 취해 왔었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서 탈당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다 아들 사건 나면서 다 탈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가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지금도 그래 왔지만 내년에 가서 경제가 싹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보기에는 뭐 관계 어떤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전망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국제기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뭐 며칠 전에 이게 그 일요일 날 나가죠. 지금 차관 인사를 대폭적으로 단행했지 차관 않습니까? 인사를 청와대 사람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각의 직통으로 좀 한번 이렇게 박아서 자 이렇게 내각을 한번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쪼아보겠다는 거겠죠. 일자리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대통령으로서 결심을 했다고 봐야겠죠. 뭔가 상황을 바꿔야겠다. 문제는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런 사람 일부 바꾼다고 해서 차관 정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 들어가면은 아마 청와대라든가 또 내각 개편을 통해서도 뭔가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할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게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국내 내치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크게 성과를 내기는 썩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지금처럼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돼서 정체 상태로 간다면은 국민들이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 온 게 남북 관계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뭔가 새로운 시대 남북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 우리한테도 뭐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당장의 무슨 큰 것이긴 아니지만 북미 관계가 풀리고 그래서 유엔 제재가 풀릴 경우 뭐 개성공단도 돌아가고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철도라든가 도로 인프라가 깔리면 우리 물자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장 뭐 우리 돈이 들어가지만 그쪽에 뭐 자원을 반대급부로 가져온다든가 해서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년 들어가서도 남북 관계마저도 전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시련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찬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당도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내년 그 다음에 바로 총선이 있는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당이 박살이 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총선에서 뭐 이렇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 이제 당이 쪼개져 갈 가능성도 있고 저는 뭐 내년 총선 전에 어떤 뭐 당이서 어떤 분열 현상은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뭐 분당이 된다든가 과거 무슨 국민당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창원에도 내려가고 뭐 쭉 다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지역 순회를 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아마 인적 쇄신도 하지 않겠느냐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내각까지도 이제 차관은 아주 대거 물갈이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성과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마저 풀리지 않을 경우 당에서도 지금까지는 되게 뭐 친문 뭐 비문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부 지금은 범친문으로 하나로 뭐 뭉쳐 있다시피 했는데 본격적인 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경제 문제는 참 누가 봐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또 북한 변수는 우리 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남의 선의에 기대어야 된다라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의 지지율이 이제 더 높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오고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당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끌고 올라갔지만 그렇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인 앞날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자기 빠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도 여러 소리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죠. 지금까지야 뭐 다 친문 세력이 돼가지고 다들 입 딱 다물고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걸 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임기 초에는 상당한 이미지 쇄신을 통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경제적인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남북 관계로 그걸 이제 벌충을 했는데 이 부분마저도 없어질 경우 당으로서는 뭐 이해찬 대표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또 그동안 할 말이 많았지만 또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던 그런 의원들 또 뭐 비문 쪽의 인사들이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도 지금처럼 조용한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보니까 금요일 날 갤럽의 지지율이 45로 4%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오는가 할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8, 9주차까지 내려오더만은 약간 반등하더만은 김정은이 이제 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또 이렇게 대부분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또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 정권이 김정은이 오는 여부에 특히 북한의 어떤 변수에 지지율을 기대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이 뭡니까 국무위원장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와서 천물 보따리를 풀든 안 풀든 남북관계 전반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만 같이
북한이 오지를 않았어요. 북한에 뭐 김정일도 온다겠다 못 왔고 김일성도 사실은 와 있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라다가 또 죽어갖고 못 했고 그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방한을 하는 경우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와가지고 무슨 핵 문제라든가 또 뭐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안 했고 그런 차원에서 연말에 뭐 온다고 할 때도 저는 반반도 안 되고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오래전부터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다 전문가들 다 뭐 14일부터 언제부터 오느냐 뭐 18일부터 온다 할 때도 내가 볼 때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가서 얻을 게 없는데 얻을 게 없어요. 양쪽이 다 빈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가 내려도 우리 쪽에서 빈손이고 김정은도 와서도 가져갈 보따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거의 올 가능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특히 많은 국민들 간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나쁠 건 없고 그렇지만 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창피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랬잖아요. 전화라도 줬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 아니 비서실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전화를 참 아마 막 그런 얘기를 보고 아니 왜 청와대가 아니 우리가 뭐 북한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목을 메고 매달리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가 남북이 서로 협의를 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거야 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죠. 그래서 뭔가 윈윈하는 방법을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하고 유엔이 제재를 해도 우리는 우리들끼로 또 우리들끼리 뭔가 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 4대 강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은 다 정치적 이해관계, 국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좋을 대로만 절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라고 우리 좋을 대로만 합니까? 중국이라고 뭐 북한 좋을 대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대로 남북이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걸맞는 절차 방법 또 품격과 품위를 지키면서 자, 해야지. 중요한 거는 뭐 저는 막 박람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만 또 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통령이 일정을 비우고 언제든지 와라. 또는 호텔을 뭐 세계 호텔을 한 층을 다 비워놓고 와라. 경찰은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집회 저지를 한다. 이거는 나라 대 나라. 어쨌든 지금 북한과 남한 간에 하고 있는 행토는 나라 대 나라인데. 그렇죠. 나라 대 나라 간에 백지 수표를 써줄 거니까 아무데나 사인해라는 게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정말 그거는 이 정부가 정말 뭐 외교 부분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망신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돌아다니면서 제재 완화 얘기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켜고 CVID나 자르시오 하고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외교 참사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남북관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대 국가 뭐 북한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가인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막 걸맞게 서로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품격 있게 이렇게 해서 방남을 한다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왜 청와대가 그렇게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거 외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청와대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지지를 하고 역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믿을만 하네. 그러는데 그냥 전화 없으니까 아니 그럼 한라인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뭔 일이 있을 때 급하게 개성의 연락사무소는 뭐 하는 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때 무슨 청와대하고 뭐 어디 오고 또 한라인 한라인 전화가 해놨잖아요. 있죠. 어려울 때 우리 바로 평양하고. 그럴 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쪽에서는 콧방귀를 끼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 없이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안 하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서는 일정 부분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핵화 그게 별 보따리를 풀 게 없을 거 뻔하지만 그래도 무슨 리스트라도 하나 내놓는다든가 핵 리스트라도 무슨 뭐 어디 사찰이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이 내려오면은 오히려 더 역풍을 불 가능성이 많고 남남 갈등만 이게 고조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측면으로 볼 때 적어도 어느 선이 양쪽이 다 방문을 해서 얻을 이익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오라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온들 서로 빈손이 되면은 그쪽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중재 카드까지 없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왜 앞서가냐 속도 조절하라고 하는데 방남을 해서 좋다고 트럼프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뭐 아무 얻을 것도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은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우리 정부 그런 여러 대북 정책에 대해서 꽃같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고 특히 의회 같은 데서는 우려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목이 메면서 했을 경우 설사 온다 하더라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뭐, 황 수장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 추운 날씨에 가서 방남 반대 집회를 하시느라고 아유,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 그 집회 끝나고 또 한국당 또 가서, 정신 차리라고 또 소리를 또 크게 지르시다고 하니 참 열정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뭐지 오영신 박사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요. 이 생각이 다른 부분, 고 박사님과 저하고도 차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해보는 부분은요. 나라가 뭐 국민의 절반을 서로 원수로 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이게 이제 방송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죽이기 아니면 살리기로 이래 가가지고,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이 방송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계속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